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6일자 222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전주 58달러를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움직이다가 금요일에 튀어 올라서 59를 깨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59달러를 넘어서서 60달러 근처에 거의 갔죠. 여기 보시면 여기 로우를 보시면 하이를 보시면 59.97까지 닿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59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수요일에 다시 그 레벨 비슷하게 올라갔고, 목요일에 60.02 찍고 다시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60.50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60 위쪽에서 지금 60.08인데 정하는 세틀먼트 가격이고 실제로는 60.14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고 이 패러렐 채널이 잘 지켜지고 있었죠. 얘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여기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여기서도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이중 저항 받아서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도 60.02 찍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다음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그런데 금요일에 다시 이 아래 바깥쪽에서 장이 시작되면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을 벗어나나 했는데 이제 다시 안쪽으로 살짝 걸치면서 아직 컨펌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자동차 그 공장들한테 자동차 공장들이 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가솔린 컨섬션, 가솔린 그 소비도 늘어나고 뭐 전기차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매니팩처링 회사들에서 뭐 그 매니팩처링 회사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제조 부활 뭐 이런 쪽으로 어, 그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이렇게 오일 가격을 상승을 시킬 줄은 몰랐겠죠.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죠. 어쨌거나 60달러 뭐 그리고 테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주에 58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움직이다가 한번 시프트업 되면서 59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렇게 내려왔지만 60을 일단 넘어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컨펌이 되게 되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뭐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도 그려줄 수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그려주는 건 아직은 오바고요. 일단은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59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을 벗어나서 60달러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보면서 그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될 텐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죠. 국제 정세 관련해서
G7하고 뭐 유럽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산 오일에 대한 그 익스포트 캡, 그러니까 그 경제 제재 조치 중에 하나가 어느 이상 그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거보다 수치 넘으면은 뭐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오일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일 하락 이슈가 되는데, 아직 그게 컨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15분봉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그때의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다시 캐치업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오일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또한 그 디스카운트드 되어 있던 러시아 오일이 정상 가격으로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러시아 오일을 사는 쪽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러시아 오일을 살 필요가 없어지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공급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가격 상승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일이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평준화, 뭐 다시 가격 정상화가 된 이후에 러시아에서 그 오일 생산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뭐 향후에는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일단 이 패러렐 채널에 걸쳐 있는 게 깨지는 게 컨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60 넘어서 올라갈 것인가. 60은 당연히 넘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60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이 깨진다고 해도 61을 넘어서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횡보를 보이는데 거기에서 요일별로 주일별로, 주간별로 60을 기준으로, 59를 기준으로, 58을 기준으로 지금 매 주마다 바뀌었죠. 2주에서는 6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 주에는 59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58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 주에는 59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었으니까 이게 다시 6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올라갈 될 것인지 59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것인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기준인지는 그 주에 가봐야 아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보시면, ES 보시면, 자,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왔던 게 V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되게 가파르게 올라서, 이 분위기면은 뭐 쭉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동영상 찾아보시면.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 뭐 그 전주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조금 완화됐지만 계속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있었던 이 모멘텀이 꺾였죠. 꺾이면서 이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과연 하락 전환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게 일단은 깨져야, 그리고 이게 깨져서 이 밑으로 내려와야 하락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는 그냥 모멘텀이 꺾인 거다. 꺾여서 횡보로 전환했을 뿐이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선이 바로 그 하락 전환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선이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게 꺾이면 완전히 이제 완전 하락으로 불마켓이 베어마켓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기준선이 1기준선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선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V자 상승을 만든 상황이었죠. 근데 V자 상승을 만들고 나서 V자 상승 이후에 잘 보시면 이 고점은 도지 고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 하락을 시작하는 선이 이 도지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 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봤을 때 옆으로 이 고점이거나 이 오픈 포인트거나 이 고점이거나를 이렇게 찍어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 놓고선 월요일날 빠지고 화요일도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수요일도 찔끔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좀 목요일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조금 치고 올라가나 하면서 이 레벨을 깼죠. 그래서 드디어 이 레벨이 깨지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깨지자마자 바로 주저앉았죠. 이제 그거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때만 해도 베센트 핫셋이 베센트는 그 전날 얘기했고 핫셋이 영국식 핫셋이 기준금리 관련한 이야기들도 막 하고 그러면서 되게 경제가 좋니 뭐 그런 식으로 좀 펌프질을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 3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시에 딱 되는 순간 PC가 발표됐죠. PC가 그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소비 지출을 봤더니 지출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또 딱 expected number 그 예상치대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예상치가 지난번보다 더 상승된 걸로 예상치가 나왔는데 그 예상치가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소비가 강했다. 소비가 강하다는 얘기는 경제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사실 하스치 했던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뒤가 안 맞지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경제가 안 좋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나인데 일단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은 걸로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오르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지 않은 건 확실. 올랐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서 모름.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PC가 강하게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혹시 FOMC가 12월 기준금리 동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훅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면서 끝났는데 기준금리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페이스북이랑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얘기했었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점도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 9월달에 점도표를 보여줬을 때 그때 분위기 뭐였냐면 9월, 10월, 12월 이 3번 중에서 2번 내리고 1월 중에 1번 내리고 뭐 이런 정도로 가다가 2027년에 또 1번 더 내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레벨이 3.75인데 저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페드 와치 그때 점도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현재 레벨이 3.75에서 4.0이에요. 4.0인데 그 당시에 4.5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큰 거를 보고 보통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5 9월 달에 4.5에서 4.25로 내리고 10월 달에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고 그래서
정도를 연말까지 한 다음에 3.75 정도를 2026년에 중에 한번 내리고 3.5까지 내려가는 거는 2027년에서 3.5 정도로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점도표로 FOMC 위원들이 이렇게 뭐 자기는 어떻게 예상한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3.75가 내년에 있었던 그 목표치 비슷하게 된 거고 예상치, 예상 목표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12월 달까지 연속 3번 다 내려버리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 패드와치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3.75 확률이 지금 훨씬 얘보다 크죠? 거의 3배? 4배? 4배죠? 4배가, 4배가 아닌가? 4배가 아니죠. 뭐, 이게 5배, 6배라고 해야 되나? 뭐, 훨씬 크죠, 지금. 한 7, 8배 되는군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3.75로 한 클릭을 더 내리면은 90, 10, 90, 12, 3번 다 내리고, 심지어 제가 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3.5까지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3.5까지 간다는 얘기는 2027년에 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게 내년 1월에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5월 달에 파월 의장 이제 뭐 새로 바뀌고 패드 의장 바뀌면서 FOMC 그 패드 관련된 위원들도 물갈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시장에는 기준금리가 낮으면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자산은 확 올라요. 근데 지금 자산 레벨이 굉장히 계속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리는 게 맞을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3.5, 3.25, 3.0까지 계속 쭉쭉쭉쭉 내리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날아가죠. 뭐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냐? 과연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내리는 게 맞냐? 12월 달에 내고 나서 1월 달에 내리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 자, 꺾였죠? 그랬지만 V자로 캐치업 바로 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에도 올라갔지만 밀려서 내려왔어. 6900.50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V자로 해서 다시 캐치업했지만 여기서 완만하게 쉽게 훅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12월 레이트 시전에서 레이트가 커트가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뭐 신나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얘 쉽게 뚫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긴 하지만 뚫리면 랠리하면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패러렐 채널 위에까지 여기까지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증시가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게 미국 경제에 과연 좋은 걸까?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FOMC 의원들이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날 베센트 금요일날 햇셋이 분위기 팍팍 뛰어가지고 12월 달에 25bps 당연히 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무슨 애국심을 발휘한다고 안 돼! 동결이야! 이렇게 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쉽지 않겠죠. 그래서 8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이 정도 5일 정도 나오면 90% 이상이 넘어가요. 그런데 미묘하게 90%를 못 넘기는 상황이 지금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었어. 뭐 1개월 전에야 그 분위기가 12월 달에 안 내릴 수도 있어 라는 분위기를 좀 갖고 심지어 10월 말에
그 기준금리가 발표되면서 파월 의장이 12월 달 인하 결정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직접 하면서 이게 역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60%, 70%, 인하가 뭐 20, 30% 이랬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1월 초에 바뀌면서 점점 확률이 늘어났는데 애매하게 90%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다음 주에 레이트 시즌 있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AI 관련된 또 다른, 사실 이거를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게 만들었었던 것들이 뭐 구글의 TPU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 주초에 AI 아마존의 AI 칩 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AWS에다가 뭐 AI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서 뭐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발이 다 됐다는 뜻이죠. 이번 주에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 레벨이 어떤 식으로 깨질지, 확 깨져서 얘까지 그냥 뚫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뚫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을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Q죠. 자, NQ. 똑같아요. 여기서 제지받았고, 뭐, 그리고 얘가 꺾였나, 안 꺾였나 하락인가를 기준이고, 얘가 V자 상승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더 그래도 가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비슷한 움직임 ES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중요하다. 25830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됐다 정도로 NQ는 말씀드릴 수 있고, 뭐 NQ는 ES는 여기서 가팔았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였다면 얘는 처음부터 요만큼 갔다가 바로 꺾이면서 완만한 게 굉장히 길게 이어졌죠. 5월달부터.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얘를 아웃라이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로 보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 연결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얘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뭐 얘를 뚫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뚫을 수 있을 것인지 ES처럼,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패럴 채널 하한선 밑으로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지가 포인트다. 근데 뭐 많은 확률로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아까 보셨다시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거에 따른 그 기대 심리, 뭐 1월 달까지 또 빨리 더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이다, 1월 달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절대 안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다음 주 기준금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를 살펴보는 게 NQ도 중요하다. 뭐 ES랑 똑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Q도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네, 비트코인 보시면 지난주에 올라가나 하다가 밀려 내려왔었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밀려 내려왔다가 화수 다시 훅 치고 올라갔지만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저항 받고 밀려서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에도 밀려서 내려왔죠. 지난주 이렇게 이따가 이더리움도 말씀드릴 텐데, 이더리움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저항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이때 이더리움이 여기서 저항선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 장을 리드를 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닿지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중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따 보실 이더리움이 수목금에 이렇게 그 저항선 없는 곳에서 여기서 저항받았듯이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게 어떤 매크로나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되게 크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뭐 여기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를 받았건 여기에 있는 이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건,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래서 새로 이렇게 그 레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려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항선 받고 바로 빠질 정도라면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계속 이 다운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운 트렌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강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고, 이 레벨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밀릴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블랙록 CEO가 자기는 옛날에 그 비트코인 안 믿었었다,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물론 안 믿었지만 블랙록에서 ETF 비트코인 ETF 만들고 했었죠. 그때도 이 사람들이 CEO였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었는데 지금은 뭐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했죠. 뭐 굉장히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밀렸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SEC에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앞으로 크립토 관련 ETF 허가 안 해준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뭐 그런 배경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의 툭툭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프트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ETF 승인이 있었어요. ETF 승인을 하게 되면 각 ETF들이 그 ETF를 확보를 해서 리저브를 해놔야 되죠.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훅 나오면서 블록 트레이딩이 생기면서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그렇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면 뭐 SEC가 또 뭐 ETF 받아들이겠다, 허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당분간은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홀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분위기가 다시 됐을 때 다시 그때 들어가서 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크로적으로 블랙록 사장이 얘기한 거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한 거고, 뭐 앞으로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고, SEC의 결정은 그 결정 때문에 이제는 ETF에 새로운 ETF가 승인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어떤 게 더 파괴력이 크겠어요? SEC의 발표가 더 파괴력이 크고, 하나는 상승 이슈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하락 이슈면 하락 이슈에 더 무게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남았네요. 네, 이더리움도 되게 비슷한 양상이죠. 다운 패럴 채널이고 심지어 이 위에 닿지도 못한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에 있었던 이 저항선의 이중 저항을 받아서 내려올 때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왔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강한 요 지지선에서 지지받은 거죠. 이 지지선에서 두 번 지지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가 이제 강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렸는데 여기에 뭐 딱히 없죠. 여기에서 이걸 지지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뭐 이것도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게 니들도 길고 도지 상황이어서
지지선 뭐 저항선 할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 얘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트코인이 장을 리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얘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죠. 아까 뜬금없는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가 이 금요일 저점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가 이제 다시 뚫려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이 무거워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같은 매크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내려왔을 때 2737.70까지는 밀려 내려올 텐데, 이제 여기가 강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봐야 되고, 뭐 올라간다고 해도 특별히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PC도 있었고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아까 ES NQ 보셨을 때처럼 약간의 횡보의 느낌이고 뭔가 빡빡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은 없었죠.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에 굉장히 큰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간을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월요일 화요일에도 뭐 크게 그거에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레이트 시전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하겠구나. 뭐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디시전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요일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제 채널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